늦가을의 바람이 골목길을 스쳐 지나갑니다. 낡은 빌라 외벽에는 오래전부터 떨어져 나간 페인트 자국이 얼룩처럼 남아 있었고 그 앞에 서 있는 여자는 하얀 숨을 내쉬며 휴대전화를 꼭 쥐고 있었죠. 이정숙, 65. 평생 남편에게도 자식에게도 기대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 꿋꿋함마저 바람에 휘청거릴 듯 흔들리고 있었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늦어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돈이 사라졌다는 뜻이었죠. 숫자로만 존재하던 3억 원이 오늘 아침 한순간에 공기처럼 흩어져 버렸습니다. 손끝이 서늘해지고 머릿속은 텅 비어버렸습니다. 그녀는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작은 희망이라도 붙들고 싶었죠. 하지만 경찰의 표정은 사무적이었습니다. 사기꾼이 이미 잠적했고 회수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이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말들이 가슴 깊숙이 못 박히는 소리를 들은 듯했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 나오는 순간 그동안 버텨온 모든 힘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해는 이미 서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빌라 복도에 들어서자 묵직한 공기가 폐부를 눌렀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거실, 식탁 위엔 아침에 끓여놓고 손도 대지 않은 라면이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라면을 젓다 말고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깊고 길게 방 안의 공기를 흔드는 한숨이었죠. 텔레비전에서는 연이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인터뷰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울먹이는 젊은 부부, 아이를 안은 채 마이크 앞에 선 노부부. 그들의 얼굴과 자신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화면 속 사람들의 절망이 곧 자신의 이야기라는 사실이 너무도 뚜렷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영숙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몇 안 되는 지인 중 한 명이었죠.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오는 목소리는 걱정과 조심스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평택에 유명한 점집이 있는데 그곳에 한번 가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돈 문제를 풀어주는 건 아니지만 방향을 잡을 수 있게 해줄 거라는 말이었습니다. 이정숙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점 같은 건 믿지 않는다고, 나이 먹어서 그런 데 다니면 웃기지 않냐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전화를 끊고 난 뒤 손에 남은 명함의 무게가 마음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집니다. 창밖에는 바람이 거세게 불고 가끔 창문 틈새로 찬 기운이 스며듭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눈은 감기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경찰서의 차가운 표정, 빈 지갑 그리고 영숙이 건넨 명함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평생 현실만 믿고 살아온 자신이 지금은 그 비현실적인 곳을 생각하며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빛이 창문을 스쳤지만 방 안은 여전히 어둡고 차가웠습니다. 전날 밤을 꼬박 새운 이정숙은 작은 주전자에 물을 올려놓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끓는 소리가 나도 주전자를 들어올릴 힘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엔 전날 먹다 만 라면 그릇이 여전히 그대로였죠. 설거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몸이 따라주질 않았습니다. 휴대전화는 조용했습니다. 평생 모아온 돈이 한순간에 사라졌지만 위로의 연락을 해주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남편도 자식도 없는 그녀에게 지인은 손에 꼽을 정도였고 그마저도 대부분은 자신의 일에 바빴습니다. 세상에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기분이 가슴을 죄었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그 차가움마저 무덤덤하게 느껴졌습니다. 골목길을 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분주했지만 그 소리는 유리병 너머에서 들려오는 듯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한순간 살아있다는 감각조차 흐릿해졌습니다. 그때 탁자 위에 놓인 명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얀 바탕에 붉은 글씨로 당 평택이라는 글씨가 또렷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전날 영숙이 건넨 명함이었습니다. 이정숙은 그 명함을 집어들었다 내려놓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런데 가서 뭐 하냐는 냉소가 고개를 들었지만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절박함이 솟구쳤습니다. 점심 무렵 영숙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언니, 어제 얘기한 데 진짜 유명해. 나 아는 사람도 거기 다녀오고 많이 좋아졌대. 메시지를 읽은 이정숙은 잠시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다가 느릿하게 손가락을 움직여 답장을 보냈습니다.
주소 좀 보내줘. 그녀는 코트를 걸쳤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전날보다 더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눈가의 주름은 깊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서자 차가운 공기가 뺨을 때렸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며 발걸음이 망설여졌지만 다시 올라갈 수는 없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걷는 동안 그녀는 수없이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냥 돌아가자와 한 번쯤 가보자가 번갈아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정류장에 도착하자 마침 평택행 버스가 멀리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을 옮기지 않으면 이 버스를 놓칠 것이 분명했죠. 결국 그녀는 버스 계단을 올랐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치는 풍경은 점점 도시의 윤곽을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정숙은 창가에 기대 앉아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가는 길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생각했지만 이내 그런 생각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지금 원하는 건 그저 무너진 삶에서 벗어날 작은 단서 하나였습니다. 버스가 평택 시외버스터미널에 도착하자 차가운 바람과 함께 먼지가 섞인 공기가 몰려왔습니다. 그녀는 명함에 적힌 주소를 따라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낡은 건물들 사이로 붉은 간판 하나가 보였습니다. 당. 이정숙은 잠시 그 앞에 서서 숨을 고르고 문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정숙은 그 앞에 서서 한동안 숨을 고르며 서 있었습니다. 유리문 안쪽은 어둑했고 바람에 흔들리는 작은 풍경이 은은한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고 망설이는 사이 안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문틈 사이로 흘러나오는 향 냄새는 묘하게 매캐하면서도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습니다. 이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순간 차갑게 식은 금속의 촉감이 온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문을 열자 작은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안쪽은 생각보다 넓지 않았습니다. 희미한 촛불과 붉은 조명이 방 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고 벽에는 오래된 부적과 낡은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중앙에는 낮은 상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촛불과 향이 피워지고 있었습니다. 방 안가득히 퍼진 향냄새가 그녀의 코끝을 자극했지만 이상하게도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안쪽에서 한 노무당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날카롭지만 깊이 가라앉은 눈빛이 이정숙을 정면으로 꿰뚫는 듯했습니다. 무당의 입가에는 미묘한 미소가 번졌고 잠시 후 낮게 울리는 목소리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오셨군요. 많이 힘드셨겠네요. 그 말에 이정숙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단 한마디였지만 마치 그녀의 지난 삶을 모두 알고 있다는 듯이 들렸습니다. 방 안은 정적에 잠겨 있었지만 묘하게 무거운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이정숙은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 자리에 앉았습니다. 낮은 탁자 위에서 피어오르는 향 연기가 천천히 흘러올라 천장에 닿았다가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연기를 바라보던 그녀는 순간적으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삶의 무게가 온몸에 내려앉은 듯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무당은 천천히 그녀의 손바닥을 펼쳤습니다. 손가락 마디와 손금 위로 촛불이 흔들리며 붉은 빛을 비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무당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당신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보이는군요. 하나는 절벽이요. 발을 잘못 디디면 깊은 어둠 속으로 떨어질 겁니다. 다른 하나는 보물이 숨어 있는 길이지요. 그러나 그 길도 결코 쉽지는 않소. 이정숙은 본능적으로 손을 거두려 했지만 무당의 차갑고 단단한 시선이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숨이 막히듯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무당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절벽의 길은 화려해 보이지만 결국 무너집니다. 보물의 길은 힘들고 고단하나 끝내 빛을 보게 되지요. 그러나 둘 다 사람이 만든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오. 당신이 누구를 믿고 무엇을 붙들느냐에 따라 운명이 달라질 겁니다. 그 말은 단순한 예언이라기보다 그녀의 삶을 꿰뚫는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못한 채 홀로 살아온 시간, 그리고 마지막 남은 전 재산마저 잃어버린 현재. 모든 것이 무너진 순간에 던져진 이 말은 곧장 그녀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이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물었습니다. 제가 어느 길을 가야 합니까? 무당은 미소도 확신도 없는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길을 보여줄 뿐
선택은 당신이 하는 것이요. 그 말에 이정숙의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점괘는 해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사실만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 가슴 속에 작은 불씨가 피어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에게 길을 묻는 대신 자신이 선택해야 한다는 단순하지만 무거운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 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의 촛불은 여전히 흔들렸고 향냄새는 진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무당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그녀를 더 압박했습니다. 그러나 그 압박 속에서 이정숙은 무언가 벼랑 끝에 선 자신을 다시 마주하고 있다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방을 나서는 순간 그녀의 귀에 무당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다시 찾아올 사람을 믿지 마시오. 그리고 길 위에서 검은 봉투를 만나면 절대 버리지 마시오. 그 말은 마치 수수께끼 같았습니다. 그러나 묘하게도 그 말은 머릿속 깊이 각인되어 잊히지 않았습니다. 문을 나서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해는 이미 기울어 붉은 빛이 골목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가슴 한켠은 여전히 무겁지만 발걸음은 아까보다 조금은 단단해진 듯했습니다. 두 갈래 길. 그 길은 이미 그녀의 앞에 놓여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골목을 벗어나 큰 길로 나오자 이정숙의 발걸음은 느려졌습니다. 여전히 머릿속에는 무당이 남긴 말이 맴돌고 있었죠. 다시 찾아올 사람을 믿지 마시오. 길 위에서 검은 봉투를 만나면 절대 버리지 마시오. 처음 들었을 땐 터무니없는 소리라 생각했지만 묘하게 가슴 속에 걸려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창밖 풍경은 흐릿하게 스쳐 지나갔지만 무당의 목소리만은 선명하게 울렸습니다. 불길함과 기대가 동시에 스며드는 기묘한 기분이었습니다. 손끝은 차갑게 식었는데 심장은 오히려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니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선 그녀는 이상하게 낯선 기운을 느꼈습니다. 마치 누군가 다녀간 흔적이 있는 듯했죠. 하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복도는 적막했습니다. 괜한 생각이라며 고개를 저었지만 무당의 말이 떠오르자 오싹한 소름이 등줄기를 스쳤습니다. 방에 들어서자 다시 한번 정적이 감쌌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니 뉴스에서 전세 사기 관련 보도가 흘러나왔습니다. 피해자들의 울분과 절규, 경찰의 무심한 답변. 그 모든 장면이 마치 그녀의 내일을 예고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더는 믿을 때도 기대할 때도 없다고. 그날 밤 창밖에는 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창문 틈새로 스며드는 바람 소리가 귀를 때렸습니다. 그 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뒤척이던 그녀는 문득 현관 앞에서 작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조심스레 나가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관 앞에는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검은색 봉투였습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당의 말이 그대로 떠올랐습니다. 길 위에서 검은 봉투를 만나면 절대 버리지 마시오. 이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말 예언이 현실이 된 걸까요? 그녀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봉투 속은 묵직했습니다. 조심스레 열어보니 안에는 현금 뭉치와 함께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거기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글씨체는 익숙했습니다. 바로 전세 사기범이 계약서에 남긴 사인 옆 글씨와 닮아 있었습니다. 이정숙은 봉투를 움켜쥔 채 한동안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무당의 말은 단순한 수수께끼가 아니었습니다.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봉투를 경찰에 넘기면 범인을 잡을 단서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대로 가지면 당장 삶을 이어갈 수 있는 돈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녀는 천천히 거실로 돌아와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촛불이 켜진 무당의 방이 떠올랐습니다. 절벽과 보물, 그리고 지금 손에 쥔 봉투. 두 갈래 길이 정말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밤새 이정숙은 현관 앞에서 주워온 검은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둔 채 잠들지 못했습니다. 시계 초침이 돌아가는 소리조차 크게 들릴 만큼 방은 고요했지만 마음은 폭풍처럼 요동쳤습니다. 봉투를 바라보는 순간마다 무당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길 위에서 검은 봉투를 만나면 절대 버리지 마시오.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옳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새벽이 되어 창밖이 밝아오자 이정숙은 식탁 앞에 앉아 종이에 적힌 글씨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글자. 짧지만 분명한 흔적. 그 글씨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서 본 사기범의 필체와 너무도 닮아 있었죠.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듯했습니다. 그 남자가 다시 그녀를 찾아왔던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 대신 이 봉투를 두고 간 걸까요? 낮이 되자 뉴스에서 전세 사기범이 구속영장에서 풀려났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검찰이 구속 사유 부족을 이유로 석방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카메라 앞에서 울부짖었고 경찰서 앞에서 피켓을 든 사람들이 화면에 가득 비쳤습니다. 이정숙은 텔레비전 앞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다시 찾아올 사람을 믿지 말라. 무당의 말이 섬뜩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문 앞에서 또다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복도는 적막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봉투 대신 작은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잘 지내셨죠? 곧 뵙겠습니다. 글씨체는 또렷하게 전날과 같았습니다. 그 순간 이정숙은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다시 찾아온다는 말, 그리고 무당이 경고했던 그 목소리. 불길한 징조는 이미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이정숙은 손에 쥔 쪽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봉투 속 돈은 그대로 식탁 위에 남아 있었고 그 존재는 그녀의 삶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가져야 할지 버려야 할지 아니면 경찰에 넘겨야 할지 모든 선택이 불안으로 연결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유혹이 그녀를 흔들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두려움이 삶을 마비시켰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그녀의 집안은 더욱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는 불안한 예고처럼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이정숙은 커튼을 닫고 의자에 앉아 봉투와 쪽지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무당의 방에서 들었던 절벽과 보물이 눈앞에 겹쳐 보이는 듯했습니다. 이정숙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기억이 스쳐갔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던 날, 자식이 집을 떠나던 날, 홀로 일하며 피땀 흘려 모아온 세월. 그 세월의 무게가 3억 원이라는 돈으로 환산되었다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그 돈이 눈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깨끗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방 안은 더욱 차갑게 식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이정숙은 식탁 위에 놓인 봉투를 가만히 들고 일어났습니다. 손끝은 떨렸고 봉투 속 현금의 묵직한 무게가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거실 불을 껐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심의 불빛이 희미하게 반짝였습니다. 그 불빛조차 그녀를 시험하는 듯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문 앞에 서자 숨이 막힐 듯 가슴이 뛰었습니다. 지금 이 문을 열고 나간다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경찰서로 향할지 아니면 이 봉투를 자신의 주머니에 넣을지 선택은 오직 자신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절망과 두려움 그리고 마지막 남은 희망이 한꺼번에 밀려들었습니다. 그녀는 문손잡이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순간 무당의 목소리가 다시 귀에 울렸습니다. 보물은 눈앞의 돈이 아니요. 보물은 당신 마음이요. 그 목소리가 점점 또렷해지자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정숙은 봉투를 가슴에 꼭 껴안았습니다. 새벽 어스름이 창문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바람은 차갑게 불었지만 마음속에는 오히려 묘한 따뜻함이 피어올랐습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복도에는 아직 불빛이 켜지지 않았고 빌라는 숨을 죽인 듯 고요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계단 난간에 비친 희미한 불빛이 그녀의 그림자를 길게 느렸습니다. 봉투는 묵직했지만 마음속의 무게와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무당의 목소리가 귓가를 스쳤습니다. 보물은 돈이 아니라 마음이요. 밖으로 나서자 겨울의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새벽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가로등 불빛만이 황량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이정숙은 길 건너편에서 보이는 경찰서의 간판을 바라보았습니다. 붉은빛 네온 사인은 어둠 속에서 유난히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죠.
발걸음은 무겁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경찰서 문 앞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잠시 멈추어 섰습니다. 눈물이 저절로 솟구쳤습니다. 지난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며 버티던 날들, 남편에게 버려지고도 꿋꿋이 살기 위해 일하던 순간들, 그리고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며칠 전의 절망. 그 모든 세월이 이 선택의 무게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손에 쥔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봉투 속의 돈은 확실히 그녀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은 결코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찾아온다는 사기범의 그림자가 그녀를 끝없이 괴롭힐 것이 분명했습니다. 눈을 질끈 감은 채 그녀는 봉투를 들고 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경찰서 로비는 텅 비어 있었고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창구에 앉아있던 젊은 경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정숙은 봉투를 내밀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제 돈이 아닙니다. 돌려주고 싶습니다. 경찰은 놀란 듯 봉투를 받아들고 안을 확인했습니다. 현금과 쪽지를 본 그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정숙은 그 순간 두 무릎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깊은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절벽으로 떨어지는 길을 피해낸 것 같았고 동시에 아직 보물을 찾을 길 위에 서 있다는 희미한 확신이 스며들었습니다. 경찰서를 나오자 하늘에서 하얀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첫눈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오히려 가벼워졌습니다. 길 위에 선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미묘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멀리서 종소리 같은 환청이 울렸습니다. 무당의 목소리가 다시금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보물은 돈이 아니라 마음이요. 그 순간 이정숙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보물은 이미 손안에 있었음을. 그것은 살아온 세월이 남긴 꿋꿋한 힘이었고 절망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봉투를 내려놓은 대신 그녀는 자신을 다시 붙잡은 것이었습니다. 눈 내리는 새벽, 이정숙은 길을 걸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길이 그녀 앞에 조용히 열리고 있었습니다.